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에서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성당과 호텔을 포함해 8곳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28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활절 내내 스리랑카에는 폭탄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5성급 호텔은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전에는 수도 콜롬보의 특급 호텔 3곳과 성 안토니 성당에 이어 인근 네군보의 성 세바스찬 성당, 그리고 동부 지역 교회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도 콜롬보 남부 데히왈라의 한 호텔과 북부 외곽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금까지 228명이 숨지고 4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35명의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부활절과 휴일을 맞아 인파가 모인 곳을 겨냥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과 교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13명의 스리랑카인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국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මේ සිදුවීම රටෙත් ඒ වගේම රටේ ආර්ථිකයත් අස්ථාවර කිරීමේ බරපතල තත්ත්වයක් ලෙස මා දකිනවා. විශේෂයෙන් ආගමික සිද්ධාස්ථාන හා ප්‍රධාන 호텔 කිහිපයක්.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집전한 뒤 이번 참사를 잔인한 폭력이라고 언급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리랑카 참사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인류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적대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스리랑카 참사 소식을 듣고 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과 믿음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테러가 가해졌다면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 충격에 빠진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일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예상 날짜는 25일이지만 김 위원장은 이보다 이틀 앞서 러시아행 열차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24일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았던 쇼핑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등 경제 현장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24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25일 공식 회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비핵화 협상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놓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급함을 보여주는 신호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 카드를 내밀며 미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미 협상을 이끄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데 이어 볼턴 미 국가안보부 장관을 멍청이라고 원색 비난한 북한. 미국 정부는 공식 맞대응을 자제하며 대북 협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We'll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I'm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북한이 비핵화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최근 대미 비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온 북한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AP통신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낸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이런 가운데 북한에 외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사회 제재의 방패막이로 삼아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전했습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엔 러시아 카드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리처드슨 전 유엔 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려면 충분한 사전 협상과 합의문이 필요하다며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D를 합리적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이 과거 5년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했고 결국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희생자 1명의 발인도 진행됐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 치료를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1월부터입니다. 진주의 한 병원에서 68차례, 5년 넘게 진료받았지만 2016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인득은 2016년 이후로는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발길을 끊은 지 2년 9개월 만에 20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극을 저지른 겁니다. 왜 중증 망상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정신보건기관과 경찰 기관이 MOU 같은 것을 통해 사전에 제지하고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범행 때 사용한 흉기 2자루는 한 달 전 전통시장에서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인득은 10년 전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고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해 화가 났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원망과 사회 불만이 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의 휴대전화와 3천여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희생자의 첫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74살 황모 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4명의 발인은 부상자 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경찰이 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에 대해 주민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남성을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경찰은 39살 A씨가 비록 동종 전과는 없지만 최근 일련의 행동에 밀어 주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입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왜 빨리 해주지 않느냐며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지난 16일 흉기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아랫집 여성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그제 오후 2시 50분쯤 다가구 주택 아래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5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아이 2명을 재우고 쉬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 2012년부터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7월 중순까지 앞서가겠는데요. 우선 출근길까진 공기가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은데요. 한낮에는 28도, 충남 공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충청 지역의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고온
기온상은 내일 오후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많게는 20도까지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얇은 겉옷 하나는 꼭 챙겨 다니면서 밤과 아침으로 옷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마지막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독립운동가의 유해 봉환식을 현지에서 직접 주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옮겨진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는 잠시 뒤 그리던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로 감싼 유골함과 영정이 고향을 향하는 선율에 실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 오릅니다. 독립운동가 개봉우 지사 내외와 황운정 지사 내외의 유해입니다. 개봉우 지사는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에서 활동하고 임시정부에선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황운정 지사는 3.1운동에 참가하고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두 지사 모두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두 지사 내외의 유해를 고국에 모시게 됐다며 유가족과 카자흐 정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영광입니다. 유가족들도 이번 봉환을 환영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который еще при жизни хотел вернуться на свою родину, но из-за того, что его слова не были услыш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он остался здесь, и вся наша семья. 문 대통령은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도 방문해 고려인 강제 이주를 다룬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설립된 뒤 카자흐 강제 이주 뒤에도 명맥을 이어오며 고려인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랬단 말이냐. 문 대통령은 카자흐 고려인 동포들과도 오찬을 함께하고 동포들이 현지에서 존중받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짠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이라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두 나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국빈 오찬과 양국 경제인이 자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이어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과거 카자흐스탄 비핵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언을 구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놓고 오늘 비공개 단판 회동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까지 시도할 예정이지만 각 당 내부의 반대 여론 등이 변수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국회에 모여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을 두고 사실상 최종 단판에 들어갑니다. 진실 공방까지 벌였던 공수처법의 경우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자는 데 일단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된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바른미래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의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 최종 합의문을 이번에는 문서로 작성해서 관건은 과연 여야 4당이 최종 문구 조정에 동의할지 또 어렵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각 당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선거법에 일부 난색 분위기가 있고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우려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그런 공수처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다 정계 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험로가 예상됩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다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도 마음을 돌렸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세 차례나 모여서 계속 이걸 패스트트랙을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절반 정도가 반대한다든지 하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야합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 역시 문재인 정권 호위부를 만들려 한다며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좌파 장기 집권과 좌파 독재 선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간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하는 좌파 독재 기도를 즉각 멈춰라, 이런 명확한 요구를 하는 거죠. 여야 사당은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극적 합의를 이루면 이루는 대로 또 무산되면 무산되는 대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에 정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민주화를 위해 온몸 바친 김 전 의원의 업적을 기리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오전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유족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혹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나요? 네, 보고됐습니다. 네, 아무튼 위로의 말씀 전해드렸고요.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친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어목했던 시절에 그는 늘 우리들의 표상이 됐어요. 씩씩했고 늠름했어요. 우리나라 평화 통일과 고문이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지혜를 저희들한테 줄 것으로 알고. 한화갑, 한광옥 전 의원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동교동계 의원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빈소를 찾았습니다. 연일 으르렁대던 여야 정치인들도 김홍일 전 의원의 민주화 평화를 향한 뜨거웠던 열정 앞에서는 고개 숙여 한뜻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치적인 통지로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으로서 또 삼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화에 참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척이나 존경하면서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부담감이 꽤 컸다는 고 김홍일 전 의원. 오늘 후원을 여기까지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나 하여 무슨 일을 두 번, 세 번 생각하고서야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딛던 고인의 모습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겁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별세한 김홍일 전 의원의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장인 김 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될 자격이 있지만 반대로 생전에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은 안장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가 어제 귀국길에 공항에서 체포된 뒤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마약 투약 여부와 공범이 있는지 등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떨군 채 경찰 청사로 들어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29살 정모 씨입니다. 지난 2월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가
조사를 위해 2달 만에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마약 구매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씨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3번은 지난달 구속 기소된 알선책 27살 이모 씨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SK그룹 3세 30살 최모 씨와 지난해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최 씨에게 알선책을 소개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말 알선책 이 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씨 휴대전화에서 정 씨가 마약 구매를 요구한 내용이 발견된 겁니다. 정 씨와 마약을 투약할 때 또래의 여성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오며 의혹은 커졌습니다. 그 나이 비슷한 나이 또래였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추가 투약 여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낭얌유어 청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이번 주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올해 초 수십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전 여자친구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박 씨는 황 씨 부탁으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회원 70여 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 2대가 추돌하면서 16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선 새벽에 난불로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 위에 흉물스럽게 망가진 관광버스 2대가 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에서 관광버스가 멈춰서 있던 또 다른 관광버스를 추돌하면서 4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이 경상을 입은 겁니다. 두 버스에는 각각 다른 산악회 회원과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원래 고속버스에 불이 좀 연기가 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그랬었고요. 사고 차량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뒷부분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은 뒤에서 오던 버스가 고장난 상태로 앞에 멈춰서 있던 버스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아주 완전히 나간 상태로 고장이 난 거예요. 부산 깜빡이도 켜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오다가 이 차를 발견을 못하고 서 있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용호동 한 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 쪽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거주자 진술을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울산광역시 온산읍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와 산업 폐기물 2톤이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인 산업 쓰레기 더미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일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예상보다는 담담한 표정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 애초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고 진술이 나온다 해도 객관적 물증이 필요했던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수사의 본류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을 겨냥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의미심장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수사를 진행할 여러 단서가 있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범죄 소명 정도 등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사를 보완한다는 겁니다.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구속 요건과 무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장은 다시 청구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 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한 뒤 조만간 윤 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체 대화막에서 드러난 집단 성폭행 정황과 관련해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이르면 오늘 고소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 전담부서에서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문제 대화방 참석자들과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한국당 전 의원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고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차명진 전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모욕적인 글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서 오는 25일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집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18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5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필 규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3가지.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친형 입원 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지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입원 당시부터 친형이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발견되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쟁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을 문제 삼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검사 사칭을 누명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었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 확보도 사실상 확실했다고 반박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범여권의 어떤 유력 대권 주자군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대권 행보에 결정적인 타격이 올 그런 위험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무죄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금 액수도 굉장히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고 시한이 오는 6월 10일인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던 독립유공자 개봉우 황운정 지사의 유해가 조금 전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봉안 현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공항 모습인데요. 이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개봉우 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모신 대통령 전용기가 조금 전 착륙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태극기로 감싼 유해와 이 지사들의 영정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유해는 어제 카자흐스탄의 수도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에 실려서 지금 현재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영접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로 돌아온 이 개봉호 지사, 이 함경남도 영웅 출신이고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실게 되었습니다. 네, 황운정 지사는 함경북도 종성과 온성 일대 3.1운동에 참가했던 인물입니다. 일제 체포를 피해서 망명을 했고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대원 모집 홍보활동과 일본군 상태로 전투를 하기도 했는데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네, 오늘 국내로 봉환된 유해는 이 두 지사를 포함해서 배우자까지 모두 4분인데요.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 개봉호 지사 부부 유해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그리고 황운정 지사 부부의 유해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60년 만에 고국 땅에 도착하신 분들의 유해 모습입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영접을 하는 모습, 하나하나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정부는 개봉호 황운정 지사 유해가 봉환됨에 따라서 이 카자흐스탄에는 이 홍범도 장군 등 모두 아직까지 3위의 독립유공자 묘소가 남게 돼 있는데, 정부는 카자흐스탄 측과 논의해서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내외와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또 유가족이 참석을 했고요. 지금 도착한 모습 보시는 대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에 실려서 한국 땅에 60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유족도 함께 탑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영접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앞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개봉호 황운정 지사 유해가 조금 전 국내로 봉환이 됐습니다. 이제 각각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으로 각각 운구돼서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맞이하고 있는 분들은 유족으로 보이는데요. 유족으로 보입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면서 감사의 인사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입니다.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해 봉환식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고국의 품에 안긴 이 두 지사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개봉호 지사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 북간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이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실게 되었습니다.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뒤에도 민족교육에 전념해서 조선문법, 조선 역사 등을 집필했고, 정부로부터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네, 황운정 지사는 환경북도 종성 온성 일대 3.1운동에 참가했던 인물입니다. 일제 체포를 피해서 망명을 했고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으로 각각 운구돼서 안장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회담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부장이 이끄는 선발대가 정상회담 예정지를 점검하는 모습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학교. 이곳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일행 여러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흰색 미니밴을 타고 이동하며 시설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일행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총 책임자 김철규 등도 목격됐습니다. 밴 앞뒤로는 러시아 경호총국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탄 차량이 동행했습니다. 김 부장 일행은 북러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주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기차역에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주말에는 극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북러 모두 정확한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주 푸틴 대통령이 중국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북측의 동참은 물론 사전 교감도 없는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만난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난해 봄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러나 그 1주년 기념식은 사실상 남측 홀로 진행하는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란 표어부터 최근 냉랭해진 남북 사이의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행사의 골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예술가들의 문화 공연입니다.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각계 인사 500명도 초청합니다. 그러나 북측의 동참 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북측에 통지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등 새로운 길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며 추가 남북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4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0.7%포인트 떨어진 46.1%로 긍정, 부정 평가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세가 집중됐던 주초에 하락했다가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과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 소식이 이어지며 다시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거대 양당이 모두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7.8%, 자유한국당이 31.3%를 기록했습니다. 지도부 내분으로 시끄러운 바른미래당이 4.7%로 2주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정의당이 7.4%, 민주평화당은 1.9%를 기록해 창당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의 봄날에 7월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난주보다 가볍게 옷차림을 하셔야겠는데요.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넘어가면서 뜨겁게 달궈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충남 공주의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겠고요. 서울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8도, 광주도 2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 선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크게 납니다. 현재 출근길 서늘한데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입니다. 서울이 10.7도, 강릉 9.1도, 대구 1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은 대기 정체로 중서부 일부 지역의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가 오후에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중부와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수그러들겠고요. 건조한 날씨도 해소되겠습니다. 기온 추이를 보면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 모레는 2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20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년 이맘때 포근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2016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 한 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지난달 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안인득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1%인 약 50만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0만 명 정도로 전체 환자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감각의 이상,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더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거나 중증 환자이면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지 않고 계속 증상이 나쁜 채로 있을 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정신과 환자의 인권을 고려해 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퇴원했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지만 외래치료 지원제는 내년 4월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효과 없이 공연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성당과 호텔 등 8곳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연쇄 폭발이 발생해 최소 228명이 숨졌습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연쇄 폭발로 228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현재까지 교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연쇄 폭탄 테러 용의자 13명이 체포됐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당국이 연쇄 폭발 용의자로 스리랑카엔 1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의 은신처와 이들이 콜롬보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찾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고 전 세계를 향한 평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부활절 야외 미사를 집전한 뒤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번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스리랑카 테러를 잔인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비극적으로 숨진 사람과 끔찍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이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은 물론 입법 논의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대 양당이 감정 싸움 양상까지 보이면서 이미 절반을 날린 4월 국회의 남은 절반도 개점 휴업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5일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이 당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연과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당량만으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총선을 위한 현금 살포용이라고 맞서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선뜻 도와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이 정권 도대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여러분?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세금을 쏟아부은들 언발의 오줌 누기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조사위원 자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야의 치고받는 공방전 속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여야정 협의체가 다시 가동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양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정례회동에서 전국 해법을 모색합니다. 특히 오는 25일쯤 국회에 제출할 추가 경전 예산안을 놓고 각 당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 조율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 초 끝납니다. 다가올 총선을 이끌게 될 집권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김태년, 노웅래 의원과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리는 이인영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혁신과 통합의 기회로 삼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청 관계에서는 당의 역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잠재적 협상 파트너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마저 구구 정치를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자유한국당의 극우적 경향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여당의 원내사령탑 선거전은 이인영 의원의 출사표를 시작으로 김태년, 노웅래 의원의 치열한 3파전이 유력합니다.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은 복잡한 다당제 하에서 야당을 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상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자문위 부위원장, 이후 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정책 현안에 누구보다 박다는 겁니다. 당정청이 한 팀이 돼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내겠습니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외연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출마하는 뜻은 적어도 국회가 지금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적어도 의회 정치를 좀 복원하고 싶다.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 여기에 보궐선거 이후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적임자가 누구인지 20대 국회 마지막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은 다음 달 8일 선출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참여자들의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이르면 오늘 고소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집단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지난 2016년 3월. 경찰은 이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당시 집단 성폭행이 저질러졌다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정준영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최종훈 측은 피해 여성과 동석한 건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여성은 이번 주 초에 고소장을 내면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은 광역수사대가 아닌 여성 대상 범죄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피해 여성을 먼저 조사한 뒤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대화방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 성폭행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정준영 단톡방 파문.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취두입니다. 요새 날씨가 좋아서 이 한강공원에서 텐트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텐트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한창 꽃이 피고 잔디도 올라오는 요즘 한강 곳곳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나무 그늘이나 잔디밭 곳곳에 텐트가 들어섭니다. 햇빛을 피해 쉬기에 편리하지만 텐트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텐트의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설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도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으로 제한하고 텐트 크기는 가로 세로 각 2m 이하여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배달 음식 전단을 배포할 수 없고 대신 배달존 게시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예치금도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향후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없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하루 8번 이상 계도 활동을 벌이며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서울 강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서초대로 내방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은 오늘 새벽 5시부터 개통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리풀 터널은 서초동 서리풀공원 아래를 왕복 6에서 8차로로 관통하는 총 연장 1280m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봉사구간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단절됐던 서초대로가 42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서울시가 총 사업비 1,506억 원을 모두 시비로 조달해 통행료는 없습니다. 얼굴엔 팩하면서 머리는 TT로 머리에도 팩하자. TS 트리트먼트. 두피와 모발 영양은 기본. 풍성한 볼륨까지. 머리에 TT하세요. 트러스트 TS. 화성의 랜드마크가 될 1157세대 메가시티 탄생. 아이의 꿈이 자라는 엄마들의 기대작.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물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모험작. 단지 내 어린이 전용 물놀이터.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가족들의 희망작. 세대 내 미세먼지 제거기. 우방 아이유쉘의 고품격 주거 명작. 직접 확인하세요.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힘들지? 마시면서 해? 팀장님, 바카스도 좋지만 직원 좀 더 뽑아주세요. 풀려야 할 건 피로만은 아니다. 그래도 시작은 피로회복부터. 바카스.
오늘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경북 울진과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울진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진 경보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돼 있는데 지진 계측값이 경보 기준보다 낮아 별다른 영향이 없어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본부도 울진 해역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는 영향이 없어 정상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명 넘게 숨지고 450여 명이 부상한 스리랑카 연쇄 폭탄 테러의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위크레메 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당국이 연쇄 폭발 용의자로 스리랑카인 1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의 41살의 신인이 현직 대통령을 꺾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 오를 것으로 결선 투표 출구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라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 출마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싸운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결선 투표 출구조사 결과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73%를 득표했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25%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그를 국민 배우로 만들어준 TV 정치풍자 드라마 국민의 종이에서 서민 출신으로 부패와 싸운 끝에 대통령이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19일 공개 토론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안보 위협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젤렌스키는 자신이야말로 포로셴코 대통령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끝낼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대통령이었습니다. Зробили це разом. А зараз дуже дякую кожному. Зараз не буде ніякого пафосу. Я просто хочу сказати дякую. 포로셴코 대통령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А вони очевидні і дають підстави зараз подзвонити моєму опонентові і привітати його.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현 대통령의 친서방 노선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나토 가입 지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병합당한 크림반도 반환 등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서 드러난 집단 성폭행 정황과 관련해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이르면 오늘 고소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문제 대화방 참석자들과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리와 맞물려서 청약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 서울 청량역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의 견본주택.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서울 신규 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GTX 개발에 대한 비전으로 특히 순위와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인한테 들어서 확인차 왔고요. 계약 포기해도 나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하는데 제한이 없다 하더라고요. 9.13 대책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에서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보통 선착순 분양을 해왔는데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1, 2순위 청약 전후에 남은 물량을 예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신설한 겁니다. 청약 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살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의 경우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의 13배에 달하는 14,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본청약보다 사전 예약이 더 붐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미계약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음으로 인해서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들도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 시장에 도전하기 힘들었던 1주택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어서 청약자와 건설사 모두 믿질 것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입지가 좋거나 앞으로 차익이 예상되는 곳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심해질 수 있고 결국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한 대에 수십억 원 하는 자동차 이른바 슈퍼카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파산 때 압류한 자동차인데 은행 담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유주가 바뀌게 됩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에 고급 외제 차량이 즐비합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빨간색과 주황색 차량,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 스웨덴의 코닉세그라는 차입니다. 한 대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른다는 이른바 슈퍼카입니다. 모두 합쳐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자동차 석 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최근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에 본사를 둔 도민저축은행은 수백억 원대 부실 대출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파산했습니다. 은행 회장이었던 최 모 씨 역시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 전 회장의 창고에서 발견한 자동차를 파산한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판단했는데 최 전 회장은 자동차는 은행과 상관없다며 열쇠와 서류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소송 결과는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금보호공사의 손을,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징역형을 받은 최 전 회장의 형사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최 전 회장은 배임죄 책임을 피하려고 차량이 은행 담보물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로서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했던 점이 민사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압류한 수입차 20여 대를 이미 경매를 통해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제 파탄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듯 모국을 떠난 베네수엘라 국민이 370만 명에 달한다는 세계은행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로 넘어갔어도 먹을 거리도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국경 마을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 매캐한 연기가 자욱합니다. 허기진 독수리들의 눈치를 살펴가며 경쟁하듯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가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는 이들은 누구일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떠나 브라질로 넘어온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입니다. 어느 정도 고생은 예상했다고 해도 정작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Nadie quiere estar aquí toda la vida viviendo, agarrando de la basura y cosas así. La meta es superarse, pero está fuerte todavía.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적재함을 들어올려 쓰레기를 쏟아내는 순간은 이들에게는 또 한 번의 생존 경쟁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버린 모국의 지폐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어도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탓에 땅바닥에 버리곤 합니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위기를 심화시킨 모국의 정치 현실은 이들 이주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Que dice que uno venezolano no está pasando necesidad cuando estamos aquí en el bote de Pacaraima pasando demasiada necesidad. ¿Me entiende? Y quisiéramos volver para nuestro país, pero eso que le está haciendo no merece que nos lo haga. 세계은행은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국민이 어느새 370여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벗어나게 해달라며 매일 밤 울리는 이들의 기도는 오늘 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대장정의 마지막 주인공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전자랜드를 꺾고 역대 가장 많은 7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승리가 확정되고 우승 축포가 터지는 순간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한데 어울려 우승의 기쁨을 나눕니다. 유재학 감독을 하늘 높이 행가래 치고 그물을 자르는 우승 세리머니도 하며 한 시즌 흘린 구슬땀의 달콤한 결과물을 만끽합니다. 프로농구 10개 팀 중 가장 많은 7번째 챔피언 결정전 우승. 유재학 감독과 주장 양동근은 각각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최다 우승 감독과 선수로 프로농구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선수들이 팀에서 앞장서서 리더 역할을 잘해준 게 이번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이대성, 박경상 이런 선수들이 또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면서 어린 선수들이 좀 당황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해줘야 될 때 꼭 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반 한때 10점 차까지 뒤졌던 현대모비스는 후반 시작과 함께 반격에 나섰습니다. 맏형 양동근이 석점슛과 속공으로 연속 5점을 뽑아내며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넘어오자 현대모비스 선수들의 관록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지훈과 문태종 등 노장들이 고비 때마다 득점을 올리며 전자랜드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올 시즌을 통해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이대성은 챔프전 MVP로 등극하며 감독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습니다. 미운 적도 많고요. 원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제가 감독님을 더 믿어야 될 것 같고 정규리그 2위 전자랜드는 주득점원 파치가 챔프전 2차전에서 어깨를 다쳐 전력에서 제외되는 불운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운 준우승에 만족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통합 우승으로 대장정에 막을 내린 프로농구는 4년 만에 플레이오프 10만 관중 시대를 여는 등 새로운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선발 투수 맥과이어가 KBO 리그 통산 14번째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습니다. 맥과이어는 대전 원정 경기에서 9이닝 동안 한화 타선에 볼넷과 몸에 맞는 공 하나씩만 내줬을 뿐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막아 노히트 노런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삼성 타선은 안타 23개를 폭발시키며 16점을 뽑아 맥과이어의 대기록 달성을 도왔습니다. SK는 선발 김광현의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NC를 4대1로 눌렀고 LG는 키움을 5대3으로 이기고 2연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선두 두산은 기아를 9대2로 대파하고 기분 좋은 3연승을 이어간 반면 6연패에 빠진 기아는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KT는 롯데를 6대3으로 꺾고 최하위에서 탈출했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선수협회가 발표한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는 아구에로와 스털링, 실바 등 맨시티 소속 선수 3명을 비롯해 리버풀의 판데이크와 사디오 마네, 첼시의 에덴 아자르 등 모두 6명입니다. 손흥민은 후보 탈락 소감을 묻는 질문에 소속팀 토트넘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상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때일은 7월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로 출근길은 서늘하지만 오전 9시에는 18도까지 오르겠고 한낮에는 무려 28도까지 높아지면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다시 떨어져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때일은 여름 더위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달궈져 고온 건조한 공기가 서쪽으로 유입되겠는데요. 오늘 충남 공주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겠고요. 광주도 2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 선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전엔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일부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수그러들겠고 건조한 날씨도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5도, 모레 낮 기온은 2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20도 선을 밑돌면서 예년 수준의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